청춘 극장 김내성 1권. 피 묻은 은장도. 준비실 안에는 원장인 서목사와 윤 선생 이외에는 아무도 들이지 않았다. 그래, 그러한 위험한 노래를 어째서 불렀소? 이 야학원의 책임자인 서목사는 이 뜻하지 않은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만 될는지 모르는 듯이 그러한 한편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들에게 물었다. 그때까지도 윤 선생의 품 안에서 흐느흐느 느껴올던 운옥은 원장 선생님의 그 부드러운 물음에 비로소 머리를 들고 한없이 흘러나오는 눈물을 거두어 조용히 대답하였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그 노래를 아르켜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평생 가장 기쁜 날과 가장 슬픈 날 그 노래를 부르라고. 서목사도 운옥의 아버지 허상진이란 사람이 어떠한 인물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 하고 서목사는 한번 깊은 신음을 하고 나서 잘 알겠소. 오늘 이 야학원을 졸업하는 것이 기뻐서 그만 그 노래를 불렀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운옥은 대답이 없이 서목사의 그 인자스런 얼굴을 얼마 동안 묵묵히 바라보다가 그만 머리를 다시 윤 선생의 품 안에 파묻으며 한층 더 느껴올기 시작하였다. 알겠소, 잘 알겠소. 하고 서목사는 머리를 끄덕끄덕 하다가 그러나 아버지의 그 고귀하신 말씀을 그처럼 경솔히 생각해서는 아니 돼요. 좀 더 기쁜 날과 좀 더 슬픈 날이 따로 있을 것이요. 하여튼 오늘 밤 경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참석하지 않은 것만은 다행이었소. 빨리 집으로 돌아가시오. 날이 밝으면 나도 백조씨를 찾아보겠소. 그리하여 야학원 졸업식은 한 토막의 비장한 에필로그와 함께 막을 닫혔다. 구름이 끼었다. 그래서 달은 흐렸다 밝았다 하였다. 이윽고 태극령 고개를 넘는 운옥의 발뿌리 앞에 한 조각 한 조각 마치 달빛 속의 흰 나비처럼 팔락팔락 날아 떨어지는 물건이 있었다.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한 조각씩 찢어버리는 졸업장이건만 아직도 채 찢지 못한 운옥이었다. 도라지, 불쌍한 도라지, 네 신세가 가엾구나. 도라지 탑 앞에서 운옥은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손바닥만큼 남은 졸업장을 한꺼번에 조각조각 찢어서 도라지 탑을 향하여 그 누구에게 투정이 나듯이 힘껏 내던졌다. 팔락팔락, 팔락팔락. 달빛이 희미한 허공에서 낙화인 양 산산이 흩어지는 그 모양은 그무에 있어서의 정갈래 망갈래로 찢어지려는 허운옥의 운명을 상징하는 것과도 같았다. 달이 갑자기 흐려졌다. 운옥이가 발걸음을 돌려 태극령을 내리려 하였을 바로 그때다. 시꺼먼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 운옥이 앞에 우뚝 나서며 길을 가로막는다. 누구세요? 그러나 시꺼먼 그림자는 대답이 없다. 운옥은 가슴이 선뜻해진다. 그 어떤 형용할 수 없는 공포가 운옥의 전신을 무서운 속도로 습격해왔다. 운옥은 다람쥐처럼 재빨리 길을 빗기려 하였다. 그러나 그림자는 다시 운옥의 앞을 가로막는다. 누구세요? 그림자는 여전히 돌부처처럼 대답이 없다. 운옥의 앞길을 가로막고 부처님처럼 말이 없는 시꺼먼 그림자. 누구예요? 길을 비켜요. 그때 조각구름에 쌓였던 달빛이 다시금 태극령 고개를 환하니 밝혔다. 아! 박준길이의 희죽거리는 얼굴이 바로 운옥의 코앞에 있었다. 나야 나래도 그래. 그 순간 운옥은
그 어떤 최악의 경우를 불현듯 머리에 그리며 부르르 몸을 떨었다.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려는 자기의 운명에 최후를 구하는 것 같은 무서운 목소리가 운옥이 하고 박준길의 그 두터운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다. 운옥은 날 그처럼 피하려고만 하지만 나는 6년 전부터 운옥일. 준길은 한 발 가까이 운옥이 앞으로 다가섰다. 내 색시가 될 뻔한 운옥일 나는 읽질 못하고 가슴속 깊이 생각하고 운옥이. 그러면서 준길은 운옥의 손목을 잡으려 하였다. 그러나 그리 쉽사리 운옥의 손목은 잡히질 않는다. 길을 비켜요. 쏘는 것처럼 튀어나오는 운옥의 목소리에 준길은 잠깐 동안 묵묵히 운옥의 얼굴을 쏘는 듯이 들여다보다가 하고 코웃음을 치며 암만 그래 봐도 도가내든 생쥐야. 너 오늘 밤 예배당에서 무슨 노래를 불렀지? 이번에는 운옥의 입이 벙어리처럼 막혔다. 나도 다 들었어. 예배당에선 널 무사히 하려고 싸고 돌지만 내 말 한마디면 날도 받기 전에 손목에 쇠수갑을 찰 사람이야. 운옥은 눈앞이 아찔해졌다. 그만했으면 알 테지. 그러니까 잠자코 암만 말고 내 말만 한마디 들어줘. 그리고 준길은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로 운옥을 달래기 시작하였다. 운옥이 나하고 만주로 도망을 가. 여기 있다가는 아무리 예배당에서 싸고 돈데도 운옥의 몸이 위험하니까 우리 둘이서 멀리 저 만주 벌판으로 도망을 해. 운옥이. 준길은 덥석 운옥의 손목을 잡았다. 짐승의 손발처럼 무섭고 더러운 준길의 손바닥에서 뜨뜨미지근한 체온을 깨닫자 운옥은 단번에 자기의 몸이 한간의 매춘부처럼 더럽혀지는 일순간을 분명히 느꼈다. 극도의 분노가 운옥의 전신을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이 능욕, 이 치욕을 무엇으로 갚으랴. 차라리 갚지 못할 바엔 죽음만 갖지 못하리라 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운옥은 준길이에게 잡힌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뿌리친 대자 또다시 잡힐 손목이었다. 덤비지 말고 가만히 생각해보지 않으면 아니 될 중대한 위기에 선 자기를 운옥은 확실히 깨달았다. 운옥이 도망을 해. 나하고 같이 도망을 해. 준길은 뜨거운 입김을 확확 퍼부으며 잡힌 손목을 뿌리치지 않은 운옥을 보고 자기 요구에 응하는 것이라고 어깨가 으쓱해진다. 위험은 절박하였다. 손목을 잡힌 채 뿌리치지 않는 운옥의 얼굴을 준길은 마치 혀끝으로 핥는 듯이 들여다보며 만족해한다. 자, 운옥이 나하고 먼 곳으로 도망을 하면 그만이래도. 그 순간 운옥은 한 자루의 비수처럼 머리를 스치고 지나는 것을 불현듯 깨달았다. 병상에 누운 허상진이가 딸 운옥을 백초씨에게 내맡길 때 그는 물질적으로 운옥을 보탬해 준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선물로 자나깨나 품 안에 항상 품고 있던 한 자루의 권총을 딸에게 내주며 운옥아, 아버지가 그립거든 이것을 꺼내보아라. 이 속에는 3방의 실탄이 들어있다. 한 방은 네 몸을 위하여, 또 한 방은 네 그 지아비를 위하여, 그리고 남은 한 방은 네 나라를 위하여 잘 생각해서 써야 하느니라. 그 권총이 지금 시집가는 날 쓰려고 정성 들여 지어둔 원앙금 짐 속에 들어있지 않는가. 그러나 위험은 좀 더 절박하였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되어 달려드는 이 짐승과도 같은 준길이의 희번득거리는 얼굴을 눈앞에 볼 때 원앙금 짐 속에 들어가 있는 무기를 운옥이가 그리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자,
운옥이 이리 다가와. 내 품 안으로 들어와. 준길이가 그러면서 운옥의 손목을 잡아당겼다. 잡아당기면서 한 손으로 운옥의 허리를 휘어감으려 하였을 때다. 운옥은 만신의 힘을 주어 손목을 뿌리치자 준길의 팔굽이 밑을 꿰어 쏜살같이 다른 박질을 쳤다. 그러나 운옥의 연약한 몸뚱이는 그 순간 힘없이 뒤로 반듯 나가 자빠지고 말았다. 준길의 독수리 같은 5개의 손가락이 운옥의 끌채를 움켜쥐고 힘껏 뒤로 잡아당겼던 때문이다. 요구 신도상 꾀를 피운다. 열에 뜬 준길의 목소리다. 그러나 그때 운옥은 어째서 베개 속에 든 권총만을 그리워하였는고. 좀 더 손쉬운 무기가 지금 모본단 염낭과 함께 바지 허리띠에 달려있지 않는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어린 운옥에게 능금을 깎아주고 복숭아를 깎아주시던 귀여운 은장도, 어머니의 기념물인 그 조그만 장독칼을 운옥은 살그머니 허리춤에서 빼들고 가만히 땅에서 몸을 일으키었다. 달이 또 흐려졌다. 사방은 캄캄하다. 그러지 말고 운옥이, 내 말 한 번만 들어줘. 그 순간 독수리처럼 장독칼을 움켜쥔 운옥의 손이 자기의 입술을 잡고 있는 준길이의 확확 다른 면상을 향하여 죽어라 하고 내찔렀다. 하는 날카로운 울부짖음과 함께 자기 허리에서 송충이처럼 무기미하게 어물거리던 준길이의 손이 털썩 떨어지면서 그 육중한 몸뚱이가 땅 위에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위험은 갔다. 운옥은 단숨에 캄캄한 태극령 고개를 뛰어내렸다. 피 묻은 은장도를 움켜쥔 채 운옥은 꿈결처럼 뛰어내렸다. 아버지, 이제 다녀왔습니다. 박준길을 쓰러뜨리고 장독칼을 움켜쥔 채 단숨에 태극령을 뛰어내려온 운옥은 사랑문 밖에서 인사를 하였다. 오냐, 졸업식은 다 끝났느냐? 예. 운옥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었다. 보통 때 같으면 2년 동안이나 공을 들여 받아온 야학원 졸업장을 문틈으로 살그머니 들여보내 시아버지에게 보여야만 할 운옥이건만 운옥의 손에는 그렇게 할 졸업장이 없다. 조각조각 찢어버린 것이 이 인자하신 시아버지에게 대하여 무척 미안해졌다. 아버지, 안녕히 주무십시오. 너도 어서 들어가 자거라. 안방에 불이 꺼진 것을 보니 시어머니는 주무시는 모양이다. 운옥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불을 켜놓고 비로소 손에 들은 은장들을 들여다보았다. 시꺼먼 피가 묻었다. 사람을 죽였구나. 그렇다. 사람을 죽였다는 생각을 그때야 비로소 운옥의 의식에 떠올랐다. 치를 부르르 떨었다. 어디를 어떻게 찔렀는지 운옥은 통 기억이 없다. 그러나 운옥은 조금도 뉘우침이 없었다. 운옥은 피 묻은 은장도를 씻어 다시 허리춤에 달린 칼집에 꽂은 후에 자기의 핏기 잃은 창백한 얼굴을 거울 속에 들여다보면서 아버지, 어머니, 제 몸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돌아가신 양친의 영전에 운옥은 조용히 아뢰었다. 그리고는 곧 장롱에서 새 옷을 꺼내 갈아입고 몇몇 옷가지를 꾸려서 보찜을 쌌다. 아니, 보찜을 싸기 전에 운옥은 금실로 원앙 한 쌍을 수놓은 긴 베개를 내리워 실밥을 뜯었다. 그리고는 모밀 짝대미를 헤치고 비단으로 싼 아버지의 선물인 한 자루의 권총을 꺼내 옥양목 버선 속에 넣어서 보찜 속에 쓸어 넣었다. 아주 간단한 차부였다. 운옥은 불을 끈 후에 보찜을 들고 밖으로 나와 시아버지가 계시는 사랑방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백조 씨와 운옥은 거기서 약 1시간 동안을 두고
중얼중얼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가 이윽고 사랑방을 나와 대문 밖을 나섰을 때는 벌써 태극령 고개 위에 훤하게 먼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태극령 고개는 위험하니 지름길로 질러가거라. 예, 그럼 아버지 안녕히. 평양으로 피신을 하더라도 어디 믿을 만한 곳이 있어야겠는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아버지 염려 마셔요. 어떻게든 되겠지요. 그럼 안녕히. 어머님께. 오냐, 네 어머니가 이 일을 알면 깜짝 놀라 기절을 할 게다. 그런데 노자가 적어서 안 됐다. 있는 것이 그것뿐이니 몸조심 잘하여 네가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겠다. 이리하여 운옥은 태극령 중턱 솔밭 사이를 끼어 아버지 묘지에 하직을 하고 일로 평양을 향하여 연약한 발걸음에 채찍질을 하였던 것이니 애국가를 부른 불운한 사상범으로서 또한 사람을 죽인 살인범으로서 6년 전까지 계속되었던 고달픈 유랑의 길이 또다시 허운옥의 눈앞에 끝없이 전개되려는 순간이다. 차창에 나누는 우정. 평양역 플랫폼에는 부산행 급행열차 노조미가 우렁찬 기적소리와 함께 육중한 체구를 멈추었다. 내리는 사람, 오르는 사람, 배웅 나온 사람, 마중 나온 사람, 물결처럼 흐느적거리는 군중을 헤치며 백영민은 트렁크를 들고 차에 올랐다. 기차는 초만원이다. 밤 11시. 마른 봄이건만 으스스한 밤 공기가 아직 몸에 거칠다. 영민은 트렁크를 선반에 올려놓고 자리를 잡지 못한 채 들창을 열었다. 가벼운 흥분의 빛이 영민의 얼굴에 아라리 떠올랐다. 그러한 영민은 전등불을 따라 군중을 내다보았다. 아, 벌써 탔는가? 내다보는 방향과는 반대편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콘사이스가 신문지에 싼 무슨 꾸러미 같은 것을 들고 다가오지 않는가. 홍한 미소년 콘사이스의 그 구슬처럼 빛나는 두 눈동자와 계집애처럼 새빨간 입술을 볼 때마다 영민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다사로워지던 과거 5년 동안의 중학 시절을 다시금 회상한다. 그러나 소년 시절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독특한 애정의 세계와도 이제는 완전히 작별의 인사를 해야만 될 때가 온 것이다. 가면 곧 편지하게. 영민의 흥분된 얼굴을 창가에 쳐다보면서 콘사이스는 그렇게 다진다. 하고 말고. 동경. 아, 희망의 동경. 콘사이스는 선망에 찬 얼굴에 어설픈 어조로 중얼거렸다. 미안하네. 실상은 나보다도 군이 더 동경을 그리워했었는데. 그러면서 영민은 손을 뻗쳐 콘사이스의 손을 잡았다. 콘사이스도 영민의 손을 힘차게 흔들며 공부 많이 해갖고 돌아오게. 그리고 인생을 많이 배워가지고 오게. 나에게 있어선 동경은 영원한 꿈나랄세. 고학을 해보지. 그건 말이 쉽지. 옛날과는 사정이 다르다니까. 그럼 어떡할 작정인가? 서울로 나가서 무슨 신문사 같은 데나 들어갈까 하지만 하여튼 나의 목적엔 변함이 없어. 위대한 소설가. 그렇다. 나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위대한 소설가가 되고 말 테야. 흥분에 떨리는 목소리였다. 구태여 동경에 안 가더라도 군의 그 불타는 정열과 굳센 의지만 있으면 나는 군이 자중해 주길 바라네. 서로서로 건강에 주의를 하세. 두 젊은이의 손이 다시 한번 힘있게 쥐어졌다. 이건 군이 좋아하는 군밤. 갖고 가다가 지나간 날이 그립거든 하나씩 꺼내 먹게. 그러면서 콘사이스는 갖고 온 신문지 꾸러미를 들창 안으로 들여놓았다. 고맙네.
무슨 애인과 헤어지는 것 같은 애틋한 감정이 한 줄기 영민의 가슴을 우주주 습격하였다. 그때 짜르릉 하고 발차의 종이 울렸다. 아차, 중대한 뉴스를 잊어먹을 뻔했네. 저 야마모토 선생이 사직원을 냈다는 거야. 뭐? 야마모토 선생이? 영민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야마모토 선생이 사직원을 냈다? 그것은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사실인가? 사실이야. 언제? 저번 다가웨가 있은 바로 그 댐날이라는데 정확한 뉴스야. 이유는 자세히 몰라. 하여튼 그날 다가웨 사건에 관계된 무슨 이유인 것만은 추측할 수 있는데. 그때 1분간 계속해 울리던 종이 딱 멎었다. 하여튼 자세한 것은 서신으로 기별하마.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콘사이스는 따라오며 대통령은 상급학교에 갈 희망을 완전히 버리고. 군중이 떠드는 소란한 소리에 콘사이스의 말이 잘 들리질 않는다. 영민은 상반신을 힘껏 내밀며 그래? 어떡한데? 상해로 가겠다고? 어디로? 상해? 영민은 고함을 치듯 물었다. 그러나 그때는 벌써 군중 속에 완전히 쌓여버린 콘사이스였다. 사람들 머리 위로 모자를 벗어 내젓는 손만이 감실감실 작아져간다. 이윽고 구내를 빠져나온 기차는 대동강 철교를 건너기 시작하였다. 시가의 등불이 점점 작아진다. 달빛이 물 위에 고요히 내렸다. 철교를 건너면서 기차는 기적소리를 2번이나 뚜뚜 불었다. 그 기적소리를 배경민은 잠 못 이루던 하숙방에서 그 얼마나 구슬프게 들었던고. 그러나 배경민의 소년 시절의 기억이 어찌 그것에만 그치랴. 달빛 속에서 지금 고요히 잠들려 하는 금수강산. 5년 동안 배경민의 꿈과 고요한 사색을 길러주고 북돋워준 모란봉이며 능라도며 대동강이었다. 배강아, 길이 흐르라. 영민은 그렇게 마음속으로 부르짖으며 들창문을 닫았다. 사방을 돌아봐도 빈 좌석이 하나도 없다. 2 사람 앉은 데를 부비고 들어가면 못 앉을 빼는 없었으나 구태여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으리만큼 영민의 건강은 좋았다. 몸과 마음이 모두 상쾌하였다. 대통령이 상해를 갔다? 바람결에 사라져버린 콘사이스의 마지막 한마디가 무척 마음에 걸렸다. 그는 사람을 해치며 창백한 달빛이 비낀 승강구로 나와 흥분된 이마를 바람에 쐬었다. 의화, 의화, 의화 하고 어깨를 들썩거리며 웃어대던 대통령의 얼굴이 허공 중에 나타난다. 정거장에 남겨놓고 온 콘사이스의 서글픈 얼굴이 나타난다. 땅개 얼굴이 나타난다. 야마모토 선생의 얼굴이 나타난다. 그리고 고향에 계신 부모의 얼굴, 운옥의 얼굴. 그 순간 영민은 맨 마지막에 나타난 그 촌색시의 환상을 떨쳐버리려는 듯이 머리를 힘껏 흔들며 커다란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렇다. 나에겐 미래가 있을 뿐 과거는 없다. 어찌 두려움이 있으며 뉘우침이 있을 수 있으랴. 희망을 찾아서, 광명을 찾아서. 아, 동경, 그리운 동경. 커다란 부르짖음이었으나 영민의 귀에는 통 들리지를 않는다. 회오리 치는 밤바람에 산산이 흩어져 연기처럼 허공 중에 사라지는 음성이었다. 영민은 빈 좌석을 찾을 셈으로 다음 칸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또 다음 칸으로 들어갔다. 그 칸도 10,000원이다.
대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들을 가는고 하였다. 저희들도 자기처럼 뚜렷한 목적과 희망을 품고 집을 떠난 길손들일까. 중화를 지나고 황주를 지날 무렵쯤에서야 몇 사람씩 내리는 손님이 있었으나 그런 좌석은 좀처럼 영민의 차례에 돌아오질 않았다. 또 다음 칸으로 들어가고 또 다음 칸으로 들어가고 영민은 마침내 2등 침대차가 달린 데까지 걸어가 보았다. 영민의 여행의 경험은 침대차를 모르고 식당을 몰랐다. 수학여행으로 여순까지 가본 것이 제일 긴 여행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유로 들락날락 하는 것을 보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영민도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앞이 탁 막히면서 길은 바른 편 들창 옆으로 꺾어져서 길게 뻗었다. 그 길게 뻗은 길을 걸어가니 여기가 소위 식당이란 데로구나. 휘황하니 밝은 전등, 하얀 상보를 덮은 테이블 위에 꽃병, 분주스레 돌아다니는 웨이트리스. 그처럼 무서운 속도로 달리는 기차 안에 이처럼 찬란하고 황홀한 안식처가 아담스레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영민에게는 하나의 기적과도 같았다. 그리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쉬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와는 별천지의 인간들 같아서 영민은 당황히 머리를 돌렸다. 발머리를 돌리자 영민은 바로 자기 코앞에서 화환처럼 화려한 하나의 흰 얼굴과 똑 마주쳤다. 실례하였습니다. 영민은 모자에 손을 대면서 길을 비꼈다. 그러나 활짝 피어난 한 폭이 달리아처럼 화려한 그 얼굴은, 아니 살눈썹이 유난히 긴 그 새까만 두 눈동자가 서너 번 깜빡깜빡 하더니만 아니 저 탑골동 백초시댁 하고 영민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예? 영민 씨 아니세요? 예, 저 백영민인데요. 어쩌면 이게 웬일이에요. 아니 날 몰라보세요? 웃으면 움푹 우물이 파지는 양쪽 볼이 꽃이 피는 것처럼 반가워한다. 그때야 영민은 비로소 완전히 망각해버렸던 낡은 기억을 새롭힐 수 있었다. 알아보시겠어요? 분이 박분이야요. 분이가? 영민은 놀라요 분이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무엇인지 알지 못할 하나의 흐뭇한 감정이 소박한 영민의 마음을 다채롭게 장식하고 지나가는 것이었다. 좋아. 역시 알아보시네. 난 몰라보실 줄 알고 마음을 졸였는데. 분이는 그러면서 영민의 아래 위를 훑어보았다. 정말 이렇게 똑 마주치지 않으면 몰라보겠어요. 퍽도 크셨네. 그땐 요만했었는데. 분이가 손으로 영민의 13살 때의 키를 재어 보인다. 나만 컸나요? 분이는 안 크고? 영민이 비로소 자기의 감정과 어울리는 웃음을 지었다. 나도 크긴 컸지만. 정말 이젠 어른이 되셨네. 어른이 되었을 영민을 하도 여러 번 꿈길에서 만나본 분이었다. 키만 크면 어른이나. 그렇듯 꿈길에서만 만나보던 성인된 영민을 이렇듯 쉽사리 만나보리라고는 정말 생각지 못한 분이었다. 그래, 어딜 가시는 길이에요? 동경 가드랬습니다. 동경? 옳지, 동경 유학 가시는 길이로군요. 예, 금년 평양 학교를 졸업했어요. 정말 이젠 훌륭하게 되시겠네. 내 꿈이 맞나 봐. 분이의 꿈이 맞나 보다 하는 말을 영민은 이내 헤아릴 수가 없었다. 분이는 하얀 손목이 움푹 파지리만큼 잘라맨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식당에 오셨댔어요? 아니, 예. 영민은 당황히 대답하였다.
자, 시간이 되기 전에 어서 들어가야지. 어서 이리 들어오세요. 영민은 모자를 벗어들고 분이를 따라 머뭇머뭇 식당으로 들어갔다. 급사에게 식사를 주문하고 나서 분이는 영민과 마주 앉았다. 조금 아까까지도 별세계처럼 휘황찬란하던 식당이었다. 아니, 그보다도 한층 더 눈부신 분이의 얼굴이 자기 바로 눈앞에서 웃고 있었다. 모든 것이 해방된 이 분위기. 그처럼 즐거워 보이던 중학생활이 이 사회와는 전혀 절연된 하나의 침침한 잿빛깔 도는 감옥처럼 희생되는 일순간을 영민은 불현듯 느끼는 것이다. 나 무척 변했죠? 변하긴. 나 뭐 같아 배요? 뭐 같다고? 이화 전문? 이화 전문? 키만 컸지 아직 어리시네. 그때 주문한 식사가 온다. 2사람분의 함박 스테이크와 삐루 1병, 사이다 1병이 쭈르르 식탁 위에 놓인다. 분이가 삐루병을 들고 영민의 잔에 부으려 하는 것을 보고 아니, 나 술 못 먹는데요. 분이는 잠깐 동안 영민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고 나서 이번에는 사이다를 따른다. 거품이 오구구 기어 올라온다. 그래서 2가지를 청했죠 뭐. 그래도 사내는 삐루 마시고 여자는 사이다 마시는 법이라우.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도 사이다를 따르면서 영민 씨는 그래도 날 뭘 하는 사람인지 몰라보세요. 그리고 얼굴을 가까이 갖다 대면서 학생같이 차렸으니까 뭐 이화 전문? 나 기생이에요, 기생. 왜 그리 놀라세요? 왜 말이 없으세요? 분이는 생글생글 웃으며 노름꾼 박삼룡의 딸이 기생이면 묻어나지. 이화 전문은 또 무슨 이화 전문이에요? 유쾌한 듯이 분이는 사이다를 쭉 들이키었다. 나 삐루 1잔 따라주세요. 오늘 같은 날 사이다 마시긴 좀 억울해요. 삐루를? 영민은 눈이 둥그레지며 하는 수 없이 삐루를 따랐다. 분이는 사이다처럼 이번에도 한 모금에 쭉 들이마신다. 내일 아침 서울 내려서 하루 놀고 가세요. 재작년 봄에 우리 다 평양서 서울로 이사를 갔다우. 만주가 있던 오빠가 나와서요. 그래 같이 평양에 놀러 왔더랬어요. 그 돼지바우 우리 오라버니 말이에요. 영민은 문득 포크를 든 자기 왼편 손등에 희끄모레하니 자리가 난 조그만 흠집을 들여다보았다. 우리 오래빈 돼지바오란다 하면서 댕기를 풀어 손등을 동여매주던 옛날 생각을 하며 영민은 분이를 따라 식당을 나와 2등 침대차로 들어갔다. 그럼 가서 짐을 가지고 오세요. 하룻밤 앉아 세우면 될 걸 뭘 그래요. 자리를 못 잡았다는 말을 듣고 분이는 한사코 영민을 자기 자리로 오라고 한다. 영민은 트렁크 1개를 들고 다시 분이의 침대차로 찾아 들어왔다. 비둘기장 같은 침대에는 아직 커튼을 열고 신문이나 잡지를 보는 사람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잠이 든 모양이다. 영민과 분이는 휘장을 활짝 열어제치고 나란히 앉았다. 석 잔이나 삐루를 마신 분이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았던 분이가 나 영민 씨의 꿈을 늘 꾼다우 하였다. 내 꿈을? 무슨 꿈인데요? 이 꿈 저 꿈 청춘의 꿈. 그러나 분이는 웃는 얼굴로 영민의 옆 얼굴을 찬찬히 쳐다보다가 정말 성인이 되셨네. 세월이란 빨라요. 노래도 있잖아요. 유수 같은 세월이라고. 자기를 비웃는 것 같은 코웃음이다. 왜 자꾸만 분인 과거만 생각해요? 아마 분이가 늙었나? 분이가 몇 살이기에 벌써 늙어요? 여잔 20살이 넘으면 남는 건 과거뿐이래요. 왜 장래는 없나요? 20 넘어서 장래 꿈꾸는 건 바보뿐이래요.
그 어떤 잘난 양반 댁에 그 어떤 잘난 양반집 어여쁜 아가씨가 민며느리로 들어오는 날 태극령 도라지탑 앞에서 저고리 꼬름을 잘근잘근 깨물면서 눈물 짓던 철없는 계집애가 가엾어라. 허상진이가 죽고 딸 운옥이가 백초씨 댁 민며느리로 들어오던 어떤 초가을 날 운옥이를 데린 일행이 태극령을 넘어 앞탑골로 내려올 때 도라지탑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외로이 울고 썼던 분이를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꺼질 듯한 한숨을 분이는 짓는다. 분이. 영민은 분이의 마음을 그때 비로소 안 것 같았다. 분이. 인젠 분이가 아니야요. 분이는 벌써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영민의 얼굴에 뜨거운 입김을 푹푹 퍼부으며 날더러 인젠 분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춘심이, 박춘심이. 서울 장안에 있는 남봉치구 평양기생 박춘심을 모른다면 바보지 바보야. 춘심이. 봄 마음이 아니고 봄이 깊다고요. 그래서 깊을 심자에 춘심이. 시글뜨기 분이는 가엾은 계집이었지만 평양기생 춘삼인 그래도 행복하다우. 처음에는 코를 찌르던 분냄새, 향수 냄새가 차차 영민이의 후각을 그윽하게 하였다. 퍼머넌트의 한 오락 두 오락이 영민의 귀 밑에 간지럽다. 행복되기를 바랍니다. 늦었어요. 분이. 춘심이라도 그러셔. 영민은 그 순간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것을 자기 무릎 위에 감각하였다. 뽀둥뽀둥 살찐 분이의 오른편 손이 영민의 왼편 손을 꼭 잡았다. 분이의 매끄러운 손이 영민의 손을 꼭 잡고 놓아주지를 않는다. 순간 영민은 얼굴이 화끈하고 달아올라왔다. 처음으로 경험하는 강렬하고도 찬란한 감정의 세계였다. 여자의 손이란 이처럼 강렬한 감정을 주는 것일까? 이 전혀 계산해 넣지 않았던 새로운 발견에 영민은 눈앞이 빙 도는 것 같은 어지러움과 숨결이 막힐 듯한 기쁨을 느끼면서 이상한 일이다 하고 마음속에 외쳤다. 같은 이성이건만 운옥이의 손에서는 느끼지 못한 감정이 아닌가. 말을 그친 분이의 손등이 더 한층 힘을 주어 영민의 손등을 압박하여 왔다. 그와 동시에 분 냄새가 향그러운 분이의 얼굴이 차츰차츰 가까워 오다가 영민의 입술을 재빠르게 도적질했다. 부끄러움이 일시에 영민을 습격해왔다. 그 어떤 커다란 위기가 자기를 시험하려는 것 같은 일순간을 영민은 깨달았다. 그것을 깨닫고 무의식 중에 분이의 입술에 응하고자 하는 자기의 입술을 힘차게 돌리며 영민은 벌떡 몸을 일으켰다. 나는 저리로 가겠소. 목소리가 떨린다. 트렁크를 들었다. 어디를 가세요? 자리가 뭐 있나요? 분이는 따라 일어섰다. 뜨거운 정열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것 같은 분이의 눈이었다. 그러한 분이의 정열이 영민에게는 한없이 무서웠다. 아름다운 것만을 꿈꾸고 자란 영민의 단순한 심장에는 너무나 강렬한 자극이며 너무나 짙은 색채였다. 성났어요? 아니요. 훌륭한 지사의 아가씨가 못되고 불량한 노름꾼의 딸이 돼서 그래요? 분이는 무슨 말을? 그럼 천한 기생이 돼서 그래요? 영민은 대답 대신 트렁크를 들고 침대차를 빠져나와 컴컴한 승강구로 나섰다. 확확 달아오르던 얼굴이 한결 상쾌하다. 달리는 상과 아들을 영민은 달빛 속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어떤 여자와도 정을 통하지 말라던 아버지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리고 그 여인 금단의 맹세를 자기는 아버지께 분명히 맹세하지 않았는가. 아버지,
영민을 믿어주십시오. 영민은 아직 어린아이다. 그러나 영민은 노력하겠습니다. 회오리바람이 무섭게 얼굴을 두드리고 지나간다. 영민은 트렁크 위에 걸터앉아서 문득 콘사이스를 생각하고 호주머니에서 군밤 꾸러미를 끄집어내어 까기 시작하였다. 이윽고 등 뒤에서 사람의 인기척이 나더니 목에 털이 달린 부드러운 외투가 향수 냄새와 함께 영민의 등에 살그머니 씌워진다. 영민은 군밤을 한 줌 쥐어 자기 어깨 위로 말없이 삐죽 내밀었다. 그 삐죽 내민 영민의 손으로부터 군밤 한 줌을 분이도 잠자코 받았다. 그리고 트렁크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분이도 군밤을 까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앉아서 얼마 동안을 묵묵히 군밤만 까다가 분이가 한 말. 나 부산거정 영민 씨 배움 가려고 했었지만 그만둘 테야요. 이튿날 새벽 경성역에서 분이가 혼자 쓸쓸히 차에서 내리면서 한 말. 한 3년쯤 더 있다가 만나요. 네? 키만큼은 뭐 어른이나. 현해탄. 연락선은 밤배를 탔다. 동라소리와 함께 부산항을 떠날 때 영민은 멀리 부두근방에서 명멸하는 큰 등, 적은 등을 바라보며 분이를 생각했다. 키만 크면 어른이나. 이 한마디가 영민에게는 풀리지 않는 하나의 수수께끼 같았다. 향수가 넘쳐 흐르는 항구의 밤거리가 멀리 멀리 적어져 간다. 발동기 소리가 점점 빨라져 간다. 달빛을 헤치듯이 하며 자꾸만 망망대해로 빠져나가는 뱃머리. 그 뱃머리에 꽂힌 흰 깃발이 거센 해풍에 찢어져 나갈 듯이 나부낀다. 연락사나, 어서 이 좁다란 어구를 벗어나서 현해탄 한복판으로 빠져나가라. 그 널따란 현해탄 한복판에서 그 무엇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동경에 찬 아름다운 꿈, 커다란 희망, 그리고 황홀한 동화의 한 토막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현해탄. 영민은 상반신을 힘껏 뒤로 제끼고 소금 냄새 그 기풍기는 거센 해풍을 피부가 터져나가리만큼 들이키었다. 바다의 위대함이 영민의 연약한 영혼을 전율시킨다. 거기에는 분이에 타오르는 정열도 없었고 운옥의 애처로운 눈물도 없었다. 모두가 이 억센 해풍에 산산이 흩어져 버리는 한낱 조그만 티끌을 따름이었다. 어디 인생에 구구함이 있으며 어디 인생에 어둠이 있는고. 다만 인간의 조그만 예지와 우졸한 기교를 비웃는 것 같은 하나의 위대한 자연의 힘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우조를 비웃고 자연의 위대한 힘을 시인처럼 잠옷 영탄함에 바다를 무섭게 흘겨보았다. 바닷바람이 너무 차다. 영민은 갑판을 떠나 선실로 내려왔다. 3등 선실은 1층에도 있었고 밑층에도 있었다. 밑층은 공기가 탁하고 1층은 그래도 밑층보다는 좀 청결도 하거니와 공기가 그리 탁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성객들은 앞을 다투듯이 1층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3등이건만 결과로 보면 1층을 점령한 것은 태반이 일본인이고 밑층은 태반이 조선인이 차지하곤 하였다. 승객들이 와 하고 선실로 들어오면 그 입구에 머리를 반반히 깎은 양복쟁이가 몇 사람씩 서 있다가 아주 신기하게 조선 사람의 얼굴을 꼭꼭 골라내서는 짐을 뒤지고 주소 성명을 묻고 직업과 연령을 묻는 사이에 1층은 벌써 일본인이 거의 차지해버린다. 어떤 때는 강제로 조선인을 밑층으로 쫓아버리기도 하였다. 영민도 아까 보찜 조사를 받았으나 간신히 1층의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영민은 선실로 내려왔다. 그랬더니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한 조선인 노동자 몇 사람이 입구에서 두리번거리고 섰다. 거기에 머리를 빡빡 깎은 양복쟁이가 두 사람 서 있다가 밑으로 내려가! 하고 꽥 소리를 지르며 노동자의 등을 힘껏 아래로 떠밀었다. 바로 그 앞을 지나면서 영민의 등도 그때 함께 떠밀려졌다. 빨리 내려가! 하고 이번에는 영민의 등을 떠민다. 떠밀려 서너 걸음 비틀거리던 영민이가 획 돌아서며 양복쟁이 앞에 우뚝 버티고 섰다. 고노야로! 험악한 얼굴로 양복쟁이가 다가선다. 고노야로가 뭐요? 영민도 한 걸음 다가섰다. 이 자식이 어쩌자고 이러는 거야? 하자마자 머리를 박박 깎은 양복쟁이가 영민의 모자를 획 벗겼다. 모자는 일이네요. 꼭대기에 피도 안 마른 자식이. 그래, 네가 딱 버티고 서면 어쩌자 말이냐. 3등은 미층이나 1층이나 마찬가지 아니오. 어째 1층에 못 들어간단 말이오.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떠밀긴 왜? 이 건방진 자식이? 영민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들었던 영민의 모자로 영민의 얼굴을 철썩하고 내갈겼다. 그 순간 억제할 기교를 갖지 못한 영민의 분노가 우욱하고 치밀어 올랐다. 무엇이? 영민의 귓등에서 아직 채 떨어지지 못한 모자를 쥔 양복쟁이의 손목을 재빠르게 부여잡은 영민이었다. 그때까지 옆에서 빙글빙글 웃고 섰던 안경잡이가 다가서며 여애숭이가 해변께 법무서운 줄 모른다 하고 중얼거리자 찰싹하고 영민의 따귀를 때렸다. 그러나 그때는 벌써 손목을 잡힌 양복쟁이의 뼈만 남은 몸뚱이가 도리깨질 하듯이 허공에 원을 그리고 있었다. 유도부 주장 백영민의 면목이 약동하는 순간이었다. 으와 으와 선객들이 떠들기 시작하였다. 흰 유니폼 입은 보이들이 달려오고 취조실에서 사복들이 뛰어나왔다. 뭐야? 층층대 옆에 보기 좋게 나가 자빠진 양복쟁이를 일으키는 보이들. 이 자식이다! 때려라! 영민의 눈자 위에서 불똥이 튄다. 아프다는 감각은 전혀 없었다. 수많은 손과 발이 자기의 몸뚱이를 무섭게 학대하누나 하는 의식밖엔 아무것도 없었다. 모두 매를 맞으면서 영민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발동기 소리를 한가슬에 세이고 있었다. 발동기 소리가 이상하게 똑똑히 들렸다. 이윽고 잡아 일으킨 영민의 코에서 코피가 흘러내렸다. 이리 와! 안경 쓴 자가 영민의 팔을 잡아 끌었다. 무슨 큰 살인강도나 체포한 것처럼 떠들고 흥분한 그들이었다.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이런 때에 비로소 최고의 흥분을 느끼는 것처럼 1년에 한두 번씩은 이런 우물 속에 개구리가 뛰쳐나온단 말이야. 어떤 자는 영민의 턱을 쳐들며 너 대체 몇 살이냐? 너 유도 어디서 배웠니? 하고 또 딱 따귀를 붙인다. 이리 와서 나하고 유도 좀 해보자. 응, 좀 닥달을 시켜. 영민은 뽀이들이 몰려있는 방 옆에 좁다란 취조실로 끌려 들어갔다. 방 한가운데 긴 테이블이 놓였고 그 위에 잿더리, 찻종지, 담뱃갑, 벤또 꽉들이 너저분하니 널려 있었다. 영민을 끌고 들어오는 사복들의 등 뒤에서 그때 용서하시오 하고 취조실 문 안으로 들어서는 신사가 한 사람 있었다. 당신은 누구요? 형사가 하나 퉁명스럽게 물었다.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신사는 명함을 꺼내주었다. 형사는 명함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평양 중학교 야마모토 히데오? 그때야 영민은
숙였던 머리를 들고 중절모를 벗어 손에 든 야마모토 선생을 바라보았다. 선생님. 야마모토 선생은 말없이 영민을 바라보았다. 그래, 무슨 용건입니까? 형사는 야마모토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알자 갑자기 어조가 겸손해진다. 저 학생은 나의 제자입니다. 이번 중학을 마치고 동경으로 입학시험을 치르러 가는 학생인데요. 그럼 당신과 동행입니까? 그렇습니다. 평양서 쭉 같이 왔습니다. 내가 잠깐 가판에 나간 사이에 무슨 실수를 한 모양 같은데. 야마모토 선생은 공손히 허리를 굽혔다. 실수도 이만저만한 실수가 아닙니다. 유독게나 배웠다고 사람을 함부로 매다치는 법이 있습니까? 그것도 보통 사람이라면 모르거니와 민중을 보호하고 국가의 치안을 유지하는 경관에게 손을 대는 그런 불량 학생을 당신은 대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안경 쓴 자가 나서면서 그러한 불량한 학생을 당신은 교육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더구나 자기의 손으로 교육을 시킨 학생이? 용서하시오. 모든 책임은 그 학생에게 있다기보다도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면목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선생님! 하고 영민이가 외쳤다. 선생님이 사과하실 필요는 조금도 없습니다. 문제는 어째서 나로 하여금 그에게 손을 잠자코 못하겠나? 야마모토 선생이 병력 같은 고함을 쳤다. 그 고함 소리가 예상 의외로 너무나 컸기 때문에 다시금 감정을 상하려던 형사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말았다. 하여튼 경관에게 손을 대었다는 이 사실은 실로 중대한 일이오.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절실히 느끼며 충심으로 사과하는 바입니다. 야마모토 선생은 또 한 번 머리를 숙였다. 공손히 숙였다. 자꾸만 숙였다. 형사들도 그만 이 일본인 교사 야마모토의 태도에 어지간히 얽혔던 마음이 풀렸다. 저런 학생은 우리들의 손으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야만 사람 구실을 할 것입니다만 당신의 뜻이 그러하다면 당신의 보증을 믿고 고맙습니다. 당신의 본적은 동경부 오시고메쿠 와카마즈초. 거기서 야마모토 선생과 영민의 주소, 성명, 출신 학교 등을 수첩에 적고 두 사람을 내보냈다. 나올 때 야마모토 선생은 허리를 굽혔으나 영민은 종시 그대로 나왔다. 너 어젯밤 꿈 잘 꾼 줄 알아라. 아예 요투를 못하게 허리 뼈다굴 분질러 놀랬댔다. 영민은 그런 소리를 등골에 들었다.